그 학회가 아마 좀 났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학회나 쓰는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발달 재활 바우처 문제입니다. 왜 정신장애인들은 발달 재활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가 안 된가? 아마도 발달 재활 바우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발달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우처 사업을 하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발달 쪽하고 정신장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발달 재활 바우처. 정부에서 하는 게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그래 정신장애가 안 되죠. 그 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신장애 쪽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여기에 조금 발달 쪽이 주로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요거도 학회나 이런 데 하고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정신장애인 판정에서 문제입니다. 중증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의료계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료계가 한 게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1, 2, 3급, 그 다음에 5, 6급이 있던가요? 4, 5, 6이 있는 정신과는 이제 6급, 뭐 5, 6급. 지금은 이제 중한 경우, 약한 경우, 이렇게만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중한 경우인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걸 그 진단서를 써주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과거에는 초반에는 쉽게 줬어요. 그래, 정부에 돈이 많을 때는 쉽게 그냥 그 혜택이 많은 쪽으로 주는데 돈이 이제 막 좀 부족하고 막 이래 되니까 점점점 그거를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증인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제가 상당히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를 신청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중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장애인 복지법에 정신장애인이 들어간 게 몇 년 안 돼요. 2019년. 그전에는 장애인 그것도 그쪽에 사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된 거예요. 따로 돼 있죠. 정신장애 쪽은.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같이 그게 거기 들어가 있죠.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담당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저쪽 원래 하던 거는 그냥 다 하고 이쪽은 약간 차별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왜 기준이 이래 되어 있는데 안 주는가 이런 거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심지어나 뭐 이런 그 가족협회 이런 데서 그걸 이슈화를 하고 이제 학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국회 같은데 작업을 하고 문제를 좀 그걸 다루도록 하고 제가 요거는 제가 다음번 칼럼에 한번 다뤄볼게요. 장애인 관련해서. 별로 임팩트가 없는 칼럼이라 가지고 제가 한 두 군데 쓰는데 한 군데는 한 2년을 써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한 군데는 지금 한 1년 덜 돼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요새는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뭐 많이 건 뭐 지금 지금 제가 썼는데 서울신문 같아요. 내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일보 좀 썼다가 서울신문에 좀 썼는데 아마 거기에 제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 나종호 선생이 피터나가 우리 서울의대 출신이에요. 우리 제자예요. 제자로서 제가 가끔 보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한 임팩트가 있어 아마 약간 좀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도 좀 임팩트 있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망상환청이 저는 그러니까 망상환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치료를 해서 좀
해보면 좋은데 그게 그것보다도 음성 형상이 있는 경우가 더 이게 중증이 없어요. 당연히 중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이. 그냥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별로 중하지 않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도 활동 지원 서비스. 지체장애자인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에 점수를 부여하는데 정신장애인 경우는 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환각, 환청, 망상이 있는 경우 묶어가지고 그냥 최대 4점, 우울증도 뭐 최대 4점인데 다른데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뭐 이동 제한이 있는 경우 40몇 점을 주고 48점 너무 차이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관련 뭐 여러 가지 장애인 이런 거는 다 신체 장애를 일단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신장애가 들어간 지 몇 년이 안 됐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혜택이 넓어질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뀌어지려면 우리 같으면은 이건 뭐 왜 이런 문제지 빨리 바꿔야지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또 심각하게 안 느끼는 분들, 담당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의료계의 역할이 뭔가 판정위원회 같은 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건 이제 학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어. 담당.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그런데, 가족협회는 지금 학회하고 한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도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단체들이 몇 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날을 잡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학회와 미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무슨 요구사항을 뭐 해서 뭐 한꺼번에 뭐 국회가 떠들 때는 일정한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떠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뭐 칼럼도 내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보내야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찔끔찔끔하면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 채널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취업 제한 법령도 30개가 준비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데 법안 철폐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운전면허. 운전면허 아예 그냥 치러받는다 그러면 아예 안 줬다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떠들었다니까요. 저도 그 당시에 뭐 굉장히 그거를 해서 계속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또, 그런데 또 그래가 또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진단 쓸 때 와라. 예, 뭐 이제 재발급할 때도 적성검사 이럴 때 진단 쓸 때 와라. 그래서 진단 줄 때 우리가 이건 뭐 지금 뭐 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근데 졸려온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사고 납니다. 그 약 조절하고 이런 거 다 해서 판단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걸로 그냥 경찰청에서 다 해줘요.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나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안 되게 돼 있고 어떤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좀 문제죠. 그게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질병명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도에 따른 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현병은 이렇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조현병 중에도 굉장히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약 끊는 사람도 있고, 못 끊는 사람도 있고, 공황장애도 약을 아무리 먹어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전혀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감각장애도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질병명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 정상의 정도나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정신과를 빼고는 다 질병명으로 모든 게 다 가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험도 지금 보험이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취업 제한은 요거는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학회하고 이야기를 좀 그, 이걸 한꺼번에 좀 취업 제한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무작정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작정 풀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뭐 조현병, 조울증 뭐 그러면 일단 생각이 벌써 이게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하게 목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지금 정신장애 관련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판정 관련 좀 빅을 당하는 거, 그다음에 그 장애 판정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의료계가 좀 학회가 나서라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이런 걸 바꿔달라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필요한 거는 학회 이사장과 이사한테 전달을 하고 정기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쪽은 정신질환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생 안 웃는데 가끔 혼자 이유 없이 웃습니다. 취침약 먹고 자면서 자주 소변 실수를 하고 입꼬리 부분이 검게 변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혼자 이유 없이 웃는 것은 병적인 증상이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변 실수는 부작용입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꼬리 부분이 검게 변색하는 것은 요거도 약의 부작용이에요. 멜라토닌 색소가 침착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부작용은. 그런데 부작용 약을 이제 줄이든지 바꿔야 되고요. 아마 지금 가끔 이유 없이 웃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있으니까 약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약을 좀 줄여볼 필요는 있어요. 줄여서 부작용 없애볼 필요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내리면 또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고 그러면 약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돼서 쭉 쓰다가 좀 장기적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다 그러면 약을 또 줄여보는. 그 안정이 됐다는 건 뇌의 불균형이 균형을 이룬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아졌다고 약을 줄이고 하면 또 균형이 깨져요. 그래 오랫동안 그냥 균형을 거기에 적응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병적인 증상이 있고 있으면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효과도 조금 더 나와야 되고 부작용은 줄여야 되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럴 경우는 약을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답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이 체중 증가 부작용이 심하죠. 당연히 제일 많죠. 체중 증가를 막을 방법이나 효능을 대체할 약물이 있는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로자핀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 약물이 올란자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 약이 다 체중을 증가시키는 약. 근데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라는 것은
살을 찌기 전에 미리 막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마커, 지표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연구를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이프렉사나 이런 걸 먹을 때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유전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 자이프렉사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많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쉽게도 지금 찾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임상적인 거 보고 결정하는데 막을 방법은 이제 조금 약을 쓰다 보면 막 많이 먹고 막 살이 막 찌고 그러려면은 좀 막으려면 약을 안 쓰는 거죠. 약을. 방법이 없죠. 근데 어떤 친구는 뭐 20kg 치고 30kg 어떤 사람 안 쪄요. 근데 전반 안 찌는 전혀 안 찌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찌는 거예요. 평균을 따지면. 그래서 막을 방법은 없고 이제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일단 먼저 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라. 근데 운동만으로 절대 살이 안 빠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도 운동만으로 절대 안 빠져요. 그건 안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제가 강조하는 게 운동을 하면 이제 음성 증상도 좋아요. 어쨌든 운동을 하게 하고 하면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동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하면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런데 약은 이제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고요. 메폴민. 근데 듣는 사람이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당뇨에 쓰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파맥스라는 약이 있고 그거는 이제 간질약이에요. 항간질약인데 살이 안 찌는 약이다. 그런 게 있고 요새는 젤독스, 지프라시돈이라고 항정심병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젤독스, 지프라시돈, 젤독스, ZELDOX. 그 약이 맞는 사람은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은 또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그런 약을 소량만 추가를 해보면 또 살이 빠지는 사람은 좀 빠져요. 찌지도 않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거는 클로라핀과 올란자핀 체중이 증가되는 거다. 뭐 하여튼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 얘기죠. 세 번째로 주체외로 부작용, 손 떨림과 다리 떨림이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거죠. 이 부작용 중에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체외로 부작용이죠. 그래서 떨림, 손 떨림, 다리 떨림 가장 많이 쓰는 게 벤조트로핀이잖아요. 항콜린성 약물, 벤조트로핀. 왜냐하면 이 떨리고 이런 게 다 파킨슨,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짜 파킨슨 증상이에요. 주도 파킨슨이야. 파킨슨은 도파민 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정심병 약물이 도파민 수용체를 막아가지고 도파민 활성도를 떨어뜨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체외력의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스티콜린과 도파민과 가바의 어떤 밸런스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항콜린성 약물을 쓰면 콜린도 아스티콜린도 활성도를 떨어뜨리면 도파민과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벤조트로핀. 벤조트로핀은 어떤 사람은 뭐 2mg을 쓰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8mg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서리엑시페니딜 뭐 이런 다 이건 알고 있는 정신과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거죠. 폐렴에 이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용량을 좀 줄이고
클로자핀은 기본적으로는 추체외로 부작용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주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텍스트북이 보면 제로 혹은 갈로에도 플러스로. 그러니까 클로자핀을 쓰고 추체외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네 번째, 약물 치료를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고. 언어 구사 저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많이 쓰면 그 약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스테이콜린고가 아니고 지금 이거 아니고 다른 게 나와야 된다. 아스틸콜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는 약을 좀 조절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병의 코스 때문에 이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치료 약물이 없습니다. 음성 증상과 마찬가지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그 약이 현재 삼상 연구라고 있습니다. 삼상 연구인데 이상 연구의 기억력 증가,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상 연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삼상 연구의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삼상 연구에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몇 명 서울대병원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약물뿐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때문에 그런 건 약을 조절해야 되고 그냥 병의 경고하면은 약물로는 치료 방법이 없다. 재활을 해야 된다. 운동, 뇌를 자꾸 자극해야죠. 어떡합니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클로자핀 투약의 백혈구가 1100으로 떨어졌는데 약을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1100까지 떨어지면 원래 과거에는 2000 이하로 떨어지면 좀 조심해야 합니다. 1500 이하면 약을 굉장히 줄이고 심지어는 끊어야 된다. 그리고 1000 이하로 떨어지면 끊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백혈구를 떨어뜨려서 옛날에 몰랐을 때 갑자기 사람이 사망하고 그랬죠.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괜히 침범을 했어. 지금은 검사를 하니까 알게 되죠. 근데 동양인들은 정상적으로 이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BEN이라고 해서 비나인 에스트닉 뉴트로페니아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여기 백혈구에 대해서 조금 허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검사를 계속 하니까 옛날처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를 보고 110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유지가 계속된다. 그런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용량을 조금 줄여서 견뎌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올려야 되고 안 올려도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100인데 이게 벌써 한 4000 있는데 4000에서 3000, 2000, 1000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약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세로 계속 가면 이거는 당장 끊는 게 좋아요. 끊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약을 쓸 건가 아니면 다른 약을 쓸 건가를 결정을 해요. 잘 들으면. 그런데 클로자핀의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새로 클로자핀을 쓸 경우에 반 정도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은 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EPS 치료 약물 지금 말씀드린 거죠. 항콜린성 약물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6번. 맞죠? 네. 엔도트로핀이나 그다음에 뭐 트렉시페니딜 이걸 가장 많이 쓰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가바 약물인 뭐 로라제팜, 아티반 이런 거 쓰면 되죠. 인정시키니까. 7번 조현병 치료에 효과적인 오메가3. 이 오메가3가 노염병이 아니고 그 고위험 조현병 진단 받기 전에 고위험에 대해서 이태리에서 약을 썼는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다시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별로 그렇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메가3는 뇌에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는 복용을 하는 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다.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건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거를 그냥 그 알로 먹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생선이나 뭐 이런 걸 직접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장훈성님 조사해 보세요. 네. 그게 운동에서 좋아진 건지 오메가3 때문에 좋아진 건지 어떻게 알아요? 워낙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를 몰라.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긴 할 것 같기도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하여튼 오메가3는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뇌에 그래도 그나마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3가. 다른 거는 뭐 이야기하기 어렵죠. 담배를 하루에 반갑씩 피우면 커피를 드셔야지 마십니다. 담배는 말씀드렸죠. 이거를 농도를 낮추는 거고. 담배를 반갑씩인데 반갑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잖아요. 심지어는 담배는 끊는다는 게 있을 수 없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단지 쉴 뿐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단지 뭐 10년 끊을 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의지가 끊어야 되는데 커피 두세 잔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두 잔으로 줄여서 오전에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드시면은 뭐 약과의 관계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재발은 원인도 되나요? 당연하죠.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재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담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피우면 제일 좋은데 일단 피우면 끊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반갑 맥시멈 한 갑이네. 많이 피우는 분은 하루에 두세 갑씩도 피워요. 그러니까 한 반갑 정도는 뭐 저희가 커피는 한두 잔 정도. 커피는 또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측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술도 저는 뭐 맥주 한두 잔 정도. 오히려 맥주 같게 먹는 경우가 약간 그 사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물론 그 정도인데 대부분의 먹다 보면 많이 먹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유독 조현병 9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나오는 경우. 이거는 뭐 조현병 환자뿐이 아니고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오고 있는데 조현병 약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약하고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겠죠. 근데 지프라치돈이나 클로라핀이나 자이프렉사는 살을 많이 찌우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센트럴 오베스티라고 해서 중앙부예요. 복부 비만을 많이 오게. 복부 비만을. 그래서 배가 많이
내가 맞으면.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게 복부 비만이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약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 지방세포도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대요.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가 다르대요. 근데 그 물질을, 일종의 플랫폼인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이 한쪽은 라이조솜이라고, 리보솜 아시죠? 혹시 젊은 사람들? 리보솜이 물질을 녹여버리는 우리 세포안의 기관이 거기에 붙는 물질이고, 한쪽은 다른 걸 뭐 붙이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부 지방에 이 붙는 링크하는 물질을 만들어 요. 이쪽은 아예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붙여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서 그걸 녹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걸 동물에 지금 해보고 있대. 그래서 나도 좀 봐라. 내가 체험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썩선다 말고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게 지금 나와 있고, 또 먹는 약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하면 거의 한 20%씩 빠진대요. 그거 먹는 것만. 그 좋은 약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었어. 끝까지 오래 살기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10번은 나이가 들어가는 장년기나 노년기 조현병 현상이 많이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음성 증상이 많아지고 양성 증상은 줄어들죠. 그래서 음성 증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은 좀 편해집니다. 그냥 편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막 난리치고 막 가족들이 막 정말 엉망이 됐는데 조용하고 그냥 말했고 일이 있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처럼. 그래서 음성 증상이 심해지는 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 약을 좀 줄여도 되겠죠. 왜냐하면 음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은 없잖아요. 그런데 양성 증상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약을 좀 줄여도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약이 줄어들어도 특별히 재발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이런 거죠. 조현병과 정신질환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약의 부작용으로 이런 데가 나타납니다. 약의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아이가 그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전에 이미 자기가 들었던 무슨 인식이라든지 뭐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죠. 약의 부작용으로 이런 거부감이 나오기는 좀 어렵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처음 쓸 때 중요해요. 처음 쓸 때 약을 그냥 되게 초반 exip이는 잘 듣거든요. 약이 처음 쓰니까. 그래서 적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잘 모르고 이제 약을 좀 많이 쓰고 이러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확 오면 그 인식이 안 돼요. 아,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확 오는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약을 쓰고 좀 소량부터 아주 조심조심 쓰는 게 좋다. 그런 건데 어쨌든 아마 인식이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좀 안 좋은 거죠. 약도 잘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12번 지금은 약을 먹다가 본인은 정상이라고 끊은 상태고 음성 증상이 심해져서 1년 동안 씻지 않고 있으라고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힘들죠.
아예 그냥 양성 증상이 있어가지고 막 좀 과격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든 해결하면 돼요. 음성 증상이 있는데 씻지도 않고 방에 그냥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그렇다고 대인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가끔 나와서 하루에 한두 번 먹기는 하고 이래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이렇다면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빨리 받아야 뇌에 이상이 좀 덜할, 이상이 덜할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거죠. 재발 후 증상이 잡히기까지 보통 얼마만큼 기간이 걸립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재발을 하면 조금 치료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좋아지는 경우, 처음 제일 좋아지는 경우가 환청 같은 거죠. 환청 같은 게 빨리 좋아지고요. 환청 같은 게 빨리 좋아지고, 그 다음 좋아지는 게, 제가 이야기 잘못했어요. 처음 좋아지는 게 행동이, 약을 먹으면 행동이 먼저 좋아지고, 두 번째는 한 1, 2주 지나면 환청이나 환시 같은 게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망상이 좋아지는 거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2개월, 3개월이 지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14번 아이가 지나치게 과소비를 합니다. 또한 또 그런가요? 14번 예. 14번 지나치게 과소비를 합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해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약물로 이런 증상을 잡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약물로 조절이 돼요. 과소비하는 경우도 이유가 다르지만 대개 조증일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치료가 되고 폭력적인 경우는 대개 약물 조절을 잘하면 폭력적인 경우는 많이 조절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양성 증상이 하나인 경우가 많으니까 잘 조절하면 됩니다. 15번 아이가 굉장히 무기력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귀찮아하고 안 한다고 관계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약물 부작용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둘 다 관련. 약 때문에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EPS 말고 에이카이네즈라는 게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행동하기 귀찮아지고 처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병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을 초기에 많이 쓰고 뭐 이러면서 좀 이런 증상이 나오면 대개는 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을 줄이면 점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을 막으면 도파민이 어떤 호르몬입니까? 그 신경전달 물질입니까? 도파민이 기분이 좋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활발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약이. 정신병이라는 건 도파민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이 도파민을 블로킹을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약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약을 먹으면 그냥 재미가 없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라 그래도 재미없어 안 하려고 해요. 그 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이 그걸 막고 있다. 두 번째는 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니까 잘 그걸 조절하면 되죠. 16번. 아이가 자기 옷이나 물건을 몽땅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행동인데 혹 약물치료 과정 중에 나타난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부작용이네. 이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옷을 버리는 부작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잘 찾아보고 그 이유를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자기 생각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물건을 버려 있는 어떤 정상, 다른 것 때문에, 정상 때문에 버리는지. 그럼 그 정상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약을 조절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상담을 잘해가지고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염병이 잘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 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식품은 이야기 드렸죠. 식품은 오메가3. 그 다음에 영양은 골고루 잘 먹는다. 골고루.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뇌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식습관, 뭐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운동 뭐 다 알려져 있죠 이미.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에서 평소에 긴장 이완 훈련, 복식호흡, 명상,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기부활동. 정말 기부활동을 합니다. 정말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활동을 하면 그게 뇌를 좋게 하고 그게 좋아지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약성도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은 왜 걸리느냐? 약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신체가 약하니까 신체에 병이 걸리는 거고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정신적인 병이 걸리는데 그게 본인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약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본인이 의지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하고 그런 걸 꾸준히 계속하고 필요한 약도 먹고 귀찮더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들이 애 보고 자꾸 너 의지의 문제야. 너 의지가 박약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심하죠. 그 의지를 아무리 굳게 먹으려고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복돋아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내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